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죠.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만나서 아이고 집권 2달 만에 굉장히 큰 도전을 맞아서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예고했던 것처럼 분석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전 국회 사무총장님, 국회의원 지내셨고 이제 외통위원장도 지내셨는데 저희 몇 달 전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거 상당 부분 이번 협상에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제가 다시 모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몇 달 전에 한번 그 요거 딱 말씀 나눴고 또 관세 협정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에 트럼프 1기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내시면서 이 피말리는 협상 과정 그때도 많이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번에 협상 어땠던 것 같으세요? 상당히 선방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계엄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그렇죠. 치르고. 네. 그리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뭐 좀 감옥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이런 시기고 네. 막 출범했는데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본보다는 조금 나은 협상, 상당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본보다는 낫다고. 특히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가 그 마스가 네네. 조선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이 큰 그 뭐죠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네네네네. 그거 들고 들어가는 거 보고 이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도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모자 마스카라고 쓴 거 그 전날 막 이렇게 오버로크 옛날 말로 박아가지고 가져갔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작은 데부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교라는 게 계산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죠. 그런 디테일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다음으로 정말 잘 쓴 책이다. 이게 본인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네네.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읽어보면은 그 외교는 협상은 심리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심리라고 하는 게 일단 그 너가 나가 믿을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데 일단은 서로 의심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분 좋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하더라도 뭔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보드를 보면 더 진심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훨씬 더 많은 앞으로도 아마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그런 섬세함, 그다음에 또 과감함 이런 것이 절묘히 필요한 게 외교 같아요. 그때 그 국회에서 외통위원장 하실 때 그때 트럼프 1기 때인데 그때도 우리한테 압박이 좀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그때는 압박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시 뭐냐면 결국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는 더 큰 이슈로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 한미 FTA라는 견고한 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김정은과의 회담, 세계적 회담이죠. 본인도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전 세계 뉴스를 거의 집어삼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정은의 세계 최초 언론에 등장, 뭐 싱가포르가 하노이 이거 자체가 워낙 큰 외교 이슈였기 때문에 또는 핵 이슈가 컸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어떤 관세 이런 건 좀 작은 거였죠. 그다음에 당신은 또 FTA 타결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견고함으로 우리가 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었고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됐고 그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잘 지켰군요.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또 질서가 바뀌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이 그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중국과 미국과의 하이테크 전쟁적 측면으로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조금 보니까 이제 관세 문제, 네. 즉 무역 질서 WTO 자체가 거기 지금 깨져버린 거죠. 네네네. 신질서를 만들고 있는 무역 질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그다음에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한테 히토리나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지리적 여건에서 오게 되는 변화. 그다음에 히토리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 아마 저는 조금 머지않아서 이 결국 기축통화 전쟁으로 또 아마 근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통화 질서의 문제. 그러니까 세계 질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기술이 우리가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결국 아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세계적인 질서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 기술에 의해서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이테크가 시작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경제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키신저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게 당시로 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줄 몰랐던 거죠. WTO 체제 자체가 이걸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당시 보면 근본위제를 없애버렸잖아요. 지금도 보면 뭔가 이 통화 체제, 기축 통화 자체의 변화를, 왜냐하면 달러하고 석유하고 있는 페트로달러 체제로 세계 질서를 유지했는데 이제 석유라는 것이 점점 더 좀 다른 차원으로 가니까 결국 새로운 통화, 기축 통화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깊고 심연이 아주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관세율을 뭐 몇 퍼센트로 하냐 이 문제를 좀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세계 질서가 재편돼 가는 과정에 미국이 흔들리는 질서를 다시 한번 그 미국 중심의 질서로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탈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 중에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독특한 스타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또한 독특한 스타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상당히 일관된 이 미국의 전략을 가지고 저는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WTO 만들고 말하자면 세계 자유무역 질서 만들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뭐 만들었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까지도 또 뭐 동구권 구소련이나 공산국가들까지도 다 미국 중심의 질서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중국이 너무 성장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지금은 그걸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탄생하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생했을 때가 한 우리가 1만 5천 불 정도. 당시에 싱가포르이 3만 불 정도였는데 지금 싱가포르는 7만 불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당시 미국이 약 3만 5천 불? 근데 지금 미국이 9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보면은 2006년도 7년도 이후로 소위 IT의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그 아마존, 이 세계적인 메타 이런 세계적인 새로운 신기술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이 압도적 위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기술 굴기가 확고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무역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 싼 인건비에 기초한 노동력 흑자가 아니고 이제 신기술로 무장한 중국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첨단 기술 전쟁으로 갔다가 이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또 에너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질서 변화할 때 이번에 저는 놀란 게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는 우리 대통령 당선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본격화되면 미국의 에너지를 우리가 좀 구매해 주는 걸 카드로 협상을 좀 유리하게 풀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미국산 LNG 좀 추가로 구매해 주는 거 1,000억 달러 어치를 구매해 주겠다 이 얘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예.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의 학교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안 되니까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로 바로 어려워지잖아요.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에서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됐는가? 라고 보면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수출 금지. 그러니까 비행기도 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일본이 본인의 힘을 과신하고 결국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면서 미국을 전 세계 대전에 2차 세계 대전을 끌어들이는 결정적 방아쇠 역할을 일본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결국은 일본은 에너지 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은 에너지가 93% 4%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세계 질서에서 지금 중동에서 자꾸 전운도 있는데 여기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전략과 또 한편으로는 미국 에너지를 사준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우리는 관세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카드도 되고 에너지 안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저는 잘한 협상이라고 봅니다. 잘한 거다. 어차피 사야 될 거잖아. 아니 좀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또 가격은 협상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LNG는 FOB라고 하는데 현지에 샀을 때의 가격만 갖는 거고 나머지 운반하거나 이건 모든 것은 사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OB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뭐 중간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LNG를 파는 건 FOB 때문에 뭐 그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고 어차피 그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500억 달러 지금 흑자 봤다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1년에 1,700억 달러를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그래요? 1,700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본이 2,100억 달러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일본이 그 미국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주겠다. 더 나가서 공동 구매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부터 먼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에 갖다 파는 것도 우리가 팔 수 있다. 중간 유통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이런 경제가 성장하는 게 하나가 금융도 있지만 하나는 액체 물류. 그러니까 즉 석유나 이런 게 중동에 오는 것을 선물 거래나 이런 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스 거래를 우리가 동남아에 앞으로 점점 도시화가 일어나니까 도시가스 쓰거든요. 그런까지 하게 되면 또 뉴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협상 카드로도 쓰면서 우리한테는 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유리한 이 조건이네요. 이거는 좋은 협상이. 왜냐면 이런 거야말로 윈윈이죠. 또 한 가지 놀랐던 게 그때 나오셨을 때 또 가스 얘기 말고 조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오션 같은 이런 우리의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죠. 이번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펀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구축함 같은 거를 수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이 매우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조선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선 산업에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소위 바다에서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본 것이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그때 제가 이런 주식이 오를 거라고 당시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엄청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저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법률상 미국의 상선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존스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전에 군산항 이런 데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서 그 조립을 미국 가서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배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미국도 또 나름대로 협상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리하는 거 작게는, 그다음에 적은 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더 좋은 전략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부분적으로 사는 거죠. 살면 그건 우리 기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하고 미국 두 곳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산도 해 나가면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보죠. 그리고 점점 더 이 배라고 하는 부분은 잠수함이나 우리가 또 군사적인 측면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협력은 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고 보고 네. 또 우리가 뭐 LNG선이나 가스 사들려면 또 LNG선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쇠빙선 같은 거도 우리가 제일 잘 만들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조선 산업도 또 하나 위닝 카드가 될 거고 한국 기업의 아마 부산 영남 울산 상당 부분의 조선 산업은 화랑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죠. 근데 아니 지금 분위기는 또 미국이 다 자기 나라 와서 만들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조선소가 넘어가면 또 우리 일자리 문제 생기는 건 아마 아닌가요? 그럴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4년이잖아요. 네. 아마 지금 거기 공장 아마 짓고 하면 아마 4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한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네. 또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미국에서 해야 될 게 있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 조선소 사는 거 방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이 보면은 그 호주에 있는 그 선박회사를 조선회사를 살려고 하잖아요. 19%를. 응? 그러면 그게 그 호주에 있는 거지만 그 미국에도 그 일정한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호주 그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게 호주인데 호주, 미국, 한국 이런 또 거점 전략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다각도로 해나가면 서로 좋은 거 아닐까? 하나가 호주에 있는 조선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죠. 기사도 많이 났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승인이 났고 아직 호주가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죠. 미국의 필리 조선소는 산 상태고, 상태죠. 그거는 정비하는 그렇죠. MRO라고 하는. 거긴 좀 규모가 크지 않은.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선업 협력 펀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로 되돌아오는 이런. 그건 이제 막 치열한 서로의 이제 이 두뇌 협상이 불가피하겠죠. 네. 근데 결국은 그 우리도 조선 부분의 상당 부분에 사실 용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선진적인 그 배를 설계하거나 고도화된 부분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미국하고 협력하면 또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아직 우리가 크루즈 같은 것도 아직 잘 설계하거나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거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걱정되는 이야기가 또 어제 나온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는 품목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내 임기 동안에 미국에서 공장 짓고 여기서 생산하면은 관세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반도체 공장들 뭐 미국 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미국으로 다 옮겨가 버리면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미국으로 가야 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년 안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것도 비슷한 게 있네. 그래 이런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성경 다음으로 잘 쓴 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협상의 기술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곱씹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을 크게 하라. 큰 꿈을 가지고 큰 거래를 화두를 던져라. 지금 보면 큰 화두를 던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선택지를 두라.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를 하지 말고 여러 가능성을 둬라.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은 과감하게 하고 리스크는 계산해라. 이게 보면은 중국하고 막 엄청난 전쟁을 할 것 같지만은 막상 히토류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중국 자동차 생산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중국하고는 그 시한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언론과 대중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그거 제일 잘하는 거. 언론은 결국 이게 어떤 협상 심리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협상의 본질은 심리전이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챗GPT가 그러니까 번역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허세를 부릴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감도 가져야 된다. 좋은 계약은 윈윈이 제일 좋은 거지만
압도할 때도 필요하다. 맨 마지막에 제일 재밌는데 네.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라.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일본하고 일본 당했잖아요. 타결해 낸 것 같은데, 이게 뭐 해석의 차이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원래 있던 관세 덧붙여가지고 뭐 15% 아니고 뭐 19.5%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죠. 지금 유럽도 그러고 있어요. 유럽도 우리가 방위비를 높이겠다고 네. 유럽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 5% 하겠다. 근데 방위비 높이겠다고 놓은 거 보면은 탱크가 다녀야 되니까 탱크가 다닐 수 있게 해서는 다리 교량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다리 짓는 것도 다리 방위비라는. 짓는 것도 방위비다. 그러니까 아직 협상의 길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좋은 포인트가 뭐냐. 결국 실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선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고, 에너지도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반도체도 우리가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 내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될 거는 일본 제철이라는 회사가 US 스틸이라는 걸 인수해 버렸잖아요. 미국 철강 회사를.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를 그거를 거죠. 엄청난 그 설득 끝에 결국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하게 되면 상당히 뭐냐면 그 플러스가 있는 거죠. 철강 관세는 물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 우리도 그런 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중국하고 협상하다가 트럼프가 세게 던져놓고 뭔가 지금 약간 지연시키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은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선 이걸 이제 기반으로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이고 새로운 세계 질서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효한 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본질은 중국의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I 논문이나 뭐 양자 컴퓨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이 절대 미국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을 해나가는 길목에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있어야 결국 첨단 기술의 도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를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역 흑자를 중국이 압도적으로 하니까 결국 관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관세 문제를 세게 물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히토리오 수출을 안 해! 라고 하니까 히토리오가 없으니까 당장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협상. 이렇게 하면서 밀고 당기는 거는 두 나라가 지금 치열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적어도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치열한 경쟁과 협력과 협상과 이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 그레이엄 앨리슨인가요? 그 투키디데스 함정 얘기하면서 이렇게 문명사에서 어떤 새로운 국가가 치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열강이 될 때 전쟁이 꼭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미중 관계가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시 우리의 인류 역사상 보게 되면은 핵무기를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원폭 이후로는 핵무기를 쓴 적이 없잖아요. 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전쟁을 막는 효과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중의 뭐냐면 이게 전면적인 전쟁이나 이런 거는 인류 스스로가 그건 이 지구상에 살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면. 그러나 그 안에 그런 것이 아닌 한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이것이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어려운 점이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올 때 그 미국이 중국을 약간 뭐라 그럴까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그 한 번은 9.11 테러였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없는 거죠. 미국 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가 2008년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국을 과거 이제 우리가 일본 경제가 일본이 확 올라올 때
막 일본이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큰 건물들을 사들이고 그럴 때 막 일본이 미국을 넘어선다 난리였잖아요. 네네네. 그때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거의 일본의 거의 경제를 거의 네, 그랬죠. 왕창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네네네. 그 환율을 조정해가지고 네. 수출 그래가지고 모델을 결국은 반도체도 만들었죠. 우리한테 오게 되는 좋은 행운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죠. 왔죠. 네네네. 근데 그런 정도의 수단을 쓸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2번 놓친 게 9.11 테러가 나니까 다른 데 뭐 정신이 없었던 거고. 테러와의 전쟁하느라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3배가 넘을 때 그러니까 총 GDP에 국력이 3배. 국력이 3배가 넘을 때 네. 이런 이 안정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 그 밑으로 오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 GDP나 그 미국 GDP나 물론 아직 중국이 한참 더 가야 되지만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과 일본을 보게 될 때도 이제 명목 GDP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일본 중심으로 한국은 뒤에 줄 서 이거였는데 이제는 한미일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지내는 게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외교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전혀 실력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실력이다. 네네네. 우리가 아마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으로부터 이만큼 대우 못 받았을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하면 우리의 길은 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실력의 핵심이 기술력이군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은 한번 그 구석기 시대가 뭐 청동기 철기 시대에 돌이 없어가지고 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술혁명과 그러니까 대포라는 게 결국은 스페인과 영국의 무적 함대가 결국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철 대포한테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근처 가보지도 못하고 무너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이 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컴퓨터를 만들고 IT의 시대를 열고 거기까지는 쫙 승승장구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AI 시대가 온 거네요. 온 거죠. AI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 챗GPT와 딥시크의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다들 이제 중국의 항저우 이런 데 가보고 화웨이의 그 미래의 그 AI 연구소나 뭐 그다음에 BYD의 자동차 공장의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거기서 로봇으로 생산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놀래하고 있거든요. 나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 청나라 때 건룡 황제가 70세 생일에 박지원이라는 우리 실학파 갔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전부 아우 청나라 뭐 오랑캐 이랬는데 막상 중국에 가보니까 연경이 유리창이라는데 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고 그 문명 상황을 알려주니까 이 실학파가 크게 탄생하잖아요. 실학파가 우리도 국력을 키워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경제력 키워야 되고. 보니까 우리는 뭐 청나라 얘기했지만 건룡 황제 할아버지는 강희제를 보니까 황제가 눈에 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거고 선교사를 데리고 대수학, 기하학 이런 걸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은 거죠. 근데 깨달은 건 다 못한 거죠. 조금 늦었죠. 늦은 그래서 거죠. 조선이 그때도 그렇게 된 거죠. 건룡 황제 시절이라는 게 결국은 70세 생일이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영국의 산업혁명 뒤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중국으로 건룡 황제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상 이걸 하자라고 하니까 건룡 황제가 우리 중국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살상 거절하죠. 이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중국의 문명이 미래가 없음을 이제 예견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당시에 이 영국 사절단의 부대사의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 아들이 건룡 황제 만날 때 같이 가는데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근데 먼 훗날 이 아들이 영국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 영국이 청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쳐들어가자는 쪽하고 이거는 도덕성이 없는 전쟁에다가 반대를 하거든요. 네. 이때 가장 열렬히 토론했던 사람이 당시 걸룡 황제를 만난 그 부대사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은 반대합니까? 찬성이죠. 찬성했어요. 강력한 찬성론자. 강력한 찬성론자가 네,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편 전쟁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 반대 표차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네, 네. 그만큼 아편 전쟁이라는 그 전쟁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논쟁적인 것이었는데 가본 그 아들은 찬성적으로 돌아서서 결국은 역사를 이런 바꿨군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방적인 태도를 갖느냐. 무시하지 않고 항상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진화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 25일에 한다는 뭐 예정돼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뭐 확정은 아니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 우리도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 네. 조선산업이라는 선택지도 있고 반도체라는 선택지도 있고 에너지 수입이라는 선택지도 네.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한국의 국력을 믿어야 된다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유럽은 영국을 가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영국보다 지금 독일 경제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미국이 유럽 내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동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축을 가지고 네. 사우디라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결국 이거는 석유 페트로달러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석유 자체의 변화가 오니까 중동의 변화가 오는 거죠. 과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은 뒤에 줄 서라 이거 했는데 네. 지금 일본보다는 한국이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은 우리 국민들을 믿고 그 협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20일 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또 연설할 기회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케이스죠? 우리가 이번에 유엔 의장국이에요. 유엔 총회가 9월 달에 있는데 9월 20일인데 유엔 의장국 안보리 의장국이죠.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13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미국에 가실 기회가 있고 네네네. 또 하나는 10월 30일 날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우리가 홈그라운드에서의 또 시간이 또 있잖아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저는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네. 9월 3일 날 전승절에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아마 북경을 가시게 될 거고 아마 시진핑 주석은 저는 오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거기서 10월 30일 정도 되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곧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이 그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북한 미국 국무부가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 김여정 북한의 당국자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불가역적 핵 보유 지위와 능력에 대해서는 이게 능력을 인정하라.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인식하라. 이제 러시아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유의 깊게 듣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그 김여정 메시지로부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홍일 의원 전 의원이죠. 그 플로리다 사무실에 가 보니까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트럼프 사무실에. 대통령 사무실에 보니까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골프 쳐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홀인원이라 그러나요? 뭐 골프 쳐가지고 좋은 사진 기본적인 사진 하나 하고 뒤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의자 뒤에 걸어놓는 사진이 네. 기분 나쁜 사진을 걸어놓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했던 회담을 자신의 중요한 네. 그리고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죠. 근자의 메시지가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친서가 그 친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기사들을 보게 되면 네.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네, 있지만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은 계속 뭐냐면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나 비즈니스는 확실히 하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해변가에 콘도 짓기 좋은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 두 곳은 어디일까? 그다음에 북한의 근자에 보면 갈마지구가 약 1만 실 가까운 것 같아요. 그 휴양지구, 관광지구를 만들어놓은 게 객실 자체가 갈마지구에 지금 있는 아마 10,000실 정도, 10,000명 이상을 아마 하게 되는 1만 5천 실 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도 서서히 뭐냐면 북한에게 이 관광객을 보낼 준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한반도에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이 이제 이 동북아라는 게 이제 일종의 압력 밥솥 같잖아요. 네, 네. 이 대만 때문에 뜨거워져요. 그렇죠. 네. 압력 밥솥이 폭발하지 않게 하려면 네. 칙하면 물이 김이 빠져나가는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쪽 그 북극 항로나 이쪽 그 알래스카나 이쪽에서 뭔가 북극 항로 같은 데서 길을 열으면 이쪽은 협력을 해야 길이 열리잖아요. 네, 네. 그런 압력밥솥에 그런 거 같은 거 추 같은 역할이 북극 항로가 되면 한국한테 기회가 올 텐데 뭐 그런 기회가 한번 열리기를 고대하죠. 북극 항로가 부산에서 북한 쪽을 거쳐서 알래스카 쪽으로 지나서 가는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배가 다니다 보면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북한도 개발을 북한이 평온해야 되는 거죠. 평화의 바다가 유지가 돼야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평온한 게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올 수 있겠네요. 길목 자체가 뭐냐면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친서 얘기는 저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친서가 오간 걸로 지금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친서가 그 왔던 것 같아요.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에게 아니면 네, 그런 거꾸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친서에 뭐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 어쨌든 좀 뭐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또 생겨서 한반도 평화가 좀 앞당겨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긴장이 계속 높아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뭔가 이게 긴장이 완화되어지는 한번 근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거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이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본 어떨까요? 일본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2차 세계 대전의 그 아픈 기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 하나만으로도 뜨거운데 열기를 식혀야 된다. 네. 좀 더 좀 냉정해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 항로 전략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 대만이라는 동북아에서의 이 압력을 빼는 하나의 추처럼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전략을 써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럼 큰 전략을 가지고 일단 그 안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할지를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유연하게 하자.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 기술을 보면서 생각은 크게 하고 선택지를 여러 군데 둔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명언이네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트럼프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보면은 언론을 많이 이용하라는 걸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책을 또 찾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가시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요 이야기는 미국하고 우리 또 북한 이런 관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뜨거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만과 중국의 관계고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 연루돼서 중국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질까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국과의 관계나 대만 문제, 양안 문제에 대한 우리 스탠스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일관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설이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크게 얻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젠슨 황 같은 경우가 아예 뭐냐면 AI 반도체 메카로 만들겠다고 대만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은 점점 더 아마 내가 볼 때는 대만을 선거를 통해서 연성화를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거기서 그걸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친중 정권을 만들어 가죠. 저는 그 길로 지금 그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연상화된 전략을 저는 가져갈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대만의 압력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점점 더 파고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길이 열리게 되면 최대 수혜자가 물론 길목에는 한국이 중요하겠지만 일본도, 북한도, 캐나다도,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다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제라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쪽이 있다면, 그러면 뭐냐면 이런 갈등을 여기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압력밥솥에 추가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류사에 퍼뜨리는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잘 유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 저기 보면 뒤에 파란색 넥타이를 낸 걸로 보죠. 네네네. 파란색 넥타이. 잘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권 여당과 통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파란색이 많이 있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문명사부터 쭉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까지 마무리를 백미로 이렇게 딱 붙여주시니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잘 되새겨서 우리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제가 국회 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 한국이 투자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 현대, 벤더들 해보니까 그 투자한 기업들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10명쯤 되더라고요. 미국 상하 양원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협력하는 것이 미국과 윈윈하는 거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 국회의원 상하 양원 의원 100명, 110명이면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좀 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노력하지만 민간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노력하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투자하는 기업들 몇백 명 고용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줍니다. 미국은.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작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확실히 우리 투자하는 기업들이 함께 뛰면 저는 우리 운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 노력하자 같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사 교수 모시고 이제 문명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한국의 기업들이 어디를 향해서 같이 뛰어가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광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진행하는데요. 주말엔 끝장 뉴스 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5시 50분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광재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